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연합에 맞서며 회원국 탈퇴까지 시사했던 폴란드는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거점으로 급부상하며 유럽연합과의 갈등이 눈 녹듯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갈등 상황 동안 지급이 보류되었던 유럽연합의 지원금 360억 유로, 우리 돈 50조 원가량이 다시 폴란드에 지급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유럽연합 측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회복 기금으로 지원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을 코앞에서 목격한 폴란드는 경제회복보다 국방력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이런 행보에 유럽연합에서도 크게 우려를 나타내며 기초 경제력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등 경제와 국방력의 불균형이 초래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당국은 국방력이 곧 경제력이라 말하며 1년치 예산 150조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산 방어무기 패키지를 구매하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K 흑표와 K9 자주포 T-50 도등 훈련기와 여기서 파생된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최근엔 대공방어무기인 천군까지 구매하겠다며 유럽연합의 지원금을 전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데 쏟아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가 인기를 끄는 상황과 이를 통해 한국이 창출하게 될 경제적 이익, 그리고 한국의 독점적인 이익에 우려를 표하는 유럽연합까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폴란드의 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의 법보다 자국 헌법이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국법을 우선시한 판결을 내린 폴란드에게 발전 지원금, 보류와 매일 20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폴란드의 마테우시 총리는 유럽연합이 자국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폴렉시트, 즉 폴란드의 유럽 회원국 탈퇴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에 폴란드 정부를 제소하였고, 국가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예정된 50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 정지시켰습니다. 거기에 더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투표 자격을 박탈시키는 걸 검토하는 등 유럽의 단일 대우에서 벗어난 폴란드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유럽의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 체제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곳은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의 선진국들이라며, 낙후되고 소외된 동유럽의 국가들은 똑같이 선진적인 유럽연합으로 묶여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독일은 1인당 GDP가 4만 5천 달러에 달하는데 반해 폴란드의 1인당 GDP는 고작 1만 5천 달러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럽연합 측에선 저개발 회원국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서유럽 선진국과 공통으로 묶인 동유럽 회원국들이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럽의 분열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충돌로 인해 유럽 회원국 간의 결속이 다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과거 소련의 영향권 안에서 소련제 무기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었고, 같은 소련 영향권에서 무기 체계를 공유하던 우크라이나에게 효과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에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밀린다면 폴란드는 과거처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악몽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게 소련제 무기를 처분한 폴란드는 차기 국방계획으로 서방 세계의 표준적인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며, 그 중에서도 핵심 주력 무기들로 한국산 무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지난 5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25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미국 현지의 제조 사정상 납기일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에이브람스 전차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고가의 장비에다 적은 수량을 도입하기에 가장 운용 대수가 많고 볼륨이 큰 주력 전차는 사실상 한국산 K 흑표로 정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운용하던 소련제 T-72 전차는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넘겨주어 폴란드 기갑 전력에 공백이 생긴 상황으로 빠르게 국방 능력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산 K808 장갑차와 레드백과 같은 보병, 전투 차량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름엔 매우 덥고 습하며 겨울엔 눈이 많이 오는 산악지형으로 전차와 장갑차가 다니기엔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개발한 장갑차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훌륭한 기동 능력을 내기 때문에 폴란드 환경에서 작동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뜻입니다. 폴란드 육군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제 122mm의 자주포 규격을 사용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며 한국을 포함한 서방의 표준 규격인 155mm를 채택하며 한국산 K9 자주포의 차체를 도입했습니다. 120대 가량의 K9 차체를 수입한 폴란드는 미국, 영국의 부품을 들여와 차례대로 조립하여 자국산 크라프 자주포를 만들었고, 최근엔 우크라이나에게 60대 가량의 크라프를 수출하며 폴란드 육군의 자주포 전력에 공백이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자주포 전력을 메꾸기 위해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9 자주포에 또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산 기갑 전력을 사용해보고 감탄한 폴란드는 최근엔 한국의 FA-50 경공격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말 폴란드 국방장관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을 방문해 FA-50의 성능 개량 버전을 36개월 안에 납품 가능한지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6월 6일 현충일에 폴란드 공식 협상단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폴란드의 실무 협상단은 6월 6일부터 한 주가량 한국에 머무르며 FA-50에 대한 각종 성능 평가와 시험 결과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MiG-29 전투기를 지원하면서 공군 전력에 공백이 발생한 폴란드는 FA-50 도입을 통해 자국이 운용 중인 60대 가량의 훈련기를 대체하려는 계획입니다. FA-50은 T-50 훈련기 기반의 경공격기로서 단순한 훈련기로 치부하기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군이 운용 중인 F-16 전투기와 무기체계를 공유하며 개선된 전자장비를 탑재해 일부 성능에선 F-16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F-16과 대등한 수준을 지닌 FA-50은 마하 1.5 수준의 최대 속도와 각종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합동 정밀, 직격탄 JDAM을 비롯한 정밀유도 무기를 5톤 가까이 탑재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저렴하고 정비성과 유지비가 좋으면서 파일럿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기 역할도 하고 준수한 레이더와 미사일을 장착해 F-16 수준의 전투기량을 가지고 있는 FA-50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32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한 폴란드지만 여전히 다목적 주력 전투기는 F-16과 같은 4세대 전투기들이 하게 될 예정입니다. F-35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압도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워낙 비싼 것은 기본이고 유지 관리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F-35 도입국들은 F-35를 통해 제공권을 장악하고 특수시설을 빠르게 무력화한 뒤 F-16을 비롯한 주력 기체들로 타격합니다. F-35와 같은 전략자산들은 활동 범위가 제한되며 특수 목적을 위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도 F-35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60년 된 F-5 전투기를 100대 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노후했지만 F-5 전투기의 목적은 F-35와 같은 최신형 전투기들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나면 목표 시설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60년 이나 된 기체이지만 공군에겐 반드시 필요한 자산입니다. 물론 2030년대까지 KF-21이 도입되면서 F-5는 순차적으로 퇴역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방위산업계의 폴란드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로 급증하는 가운데 폴란드에선 한국의 지대공 방공 시스템인 천궁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한해 FA-50을 둘러본 폴란드 협상단은 천궁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LIG넥스1의 생산 공장에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200기 가량 도입하려고 했지만 현지 생산난으로 인해 수년째 실전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폴란드의 대공방어 시스템은 공백이 생겼으며 신속하게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거 소련에서 넘겨받은 S-300 방공 시스템을 운용 중이지만 워낙 오래된 시스템이다 보니 최신식의 탄도 미사일이나 크루즈 미사일 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남은 S-300 방공포대를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며 구소련 무기를 재고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에게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지원해 주어 폴란드가 받게 될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더욱 늦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한국의 천궁을 더욱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 규모의 천궁을 수출하며 국제적으로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천궁이기에 폴란드가 더욱 탐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폴란드의 경제 상황을 지켜본 나는 사람들은 한국의 방산 패키지를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1년 국가 예산은 150조 원가량이며 이 중에서 국방 예산은 12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한국산 무기들의 규모만 15조 원가량 추산되어
폴란드의 1년치 국방 예산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 구매를 하겠다며 한국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요구하거나 다른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패키지가 국제사회에서 검증받고 수출이 활성화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확실한 대가를 받고 수출해야 합니다. 이에 부응하듯 폴란드 정부는 국가방위법을 새로 만들어 국방비를 더욱 증가시키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GDP 대비 3%로 현재의 2%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만큼 국방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한국산 패키지를 구매하는데 무리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측에선 폴란드의 군비 증강을 두고 무리한 군비 확장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같은 유럽 회원국의 무기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폴란드에게 유럽연합은 50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했고 50조 원을 받아 여유가 생긴 폴란드는 한국의 방위산업 패키지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 개발 사업을 돌이켜보면 가히 이례적이라 할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력 스텔스기인 F-35는 1992년에 개발을 시작해 초도 비행을 한 것이 2006년이었습니다. 개발부터 초도 비행까지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 전투기 시장을 일반적으로 신형 전투기의 개발 기간이 15년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KF-21은 불과 10여 년 안팎 개발 성공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KAI의 이런 목표에 대해 해외 글로벌 방산업체의 관계자가 무모한 일정이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자체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가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KF-21의 개발이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그 성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반적으로 평가에는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가 있는데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선 상대 평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4.5세대 혹은 5세대 전투기들 도입하거나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전투기 도입 사업과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은 비웃음을 넘어 안타까움의 쓴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KF-21 공동개발국으로 시작했던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파렴치한 민폐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인도네시아가 2024년 국방비를 기존의 207억 5천만 달러에서 250억 달러, 한화 약 32조 5천억 원으로 20% 미상 증액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인 프라보위 수비안토는 증액된 국방비는 주로 공군력 증강에 사용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KF-21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하지 않는 등 최종적으로는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퇴출이 정해진 수순입니다. 분담금 지급 의사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황당한 건 인도네시아의 말도 안 되고 억지스러운 망상과 허언증입니다. 지난해 9월 4일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자카르타에 황당한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미국이 F-35와 F-15EX 전투기를 유럽과 동남아에 판매하면서 KF-21이 양산되더라도 발붙일 곳이 없어졌고 인도네시아까지 F-15EX를 구매하자 KF-21은 아시아 진출 기회까지 상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은 KF-21 프로젝트가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F-35, F-15EX는 KF-21과 시장이 겹치지 않는 전투기입니다. F-15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인 F-15EX는 대당 가격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F-35와 맞먹는 가격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F-15EX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F-35의 개량형과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F-15 전투기를 신규 도입하는 건 보잉을 살리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F-15EX의 특징은 전폭기라 불릴 만큼 무지막지한 폭장량으로 스텔스와 기동성을 추구한 다목적 전투기 KF-21과는 분야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주요 수출 전략은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F-35를 구매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F-35의 가격이 낮아져 KF-21의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F-35의 가격은 KF-21보다 훨씬 비싸고 기타 후속 지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3터부터 4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수출용 다운그레이드와 기술적 폐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미국의 기술 보안 정책으로 인해 F-35를 구매하더라도 마음대로 정비할 수 없고 원하는 미사일을 장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KF-21이 공략할 만한 시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구제불능 허언증과 별개로 인도네시아는 마구잡이식으로 해외의 전투기를 사들였는데요. 프랑스의 라파를 42대 도입하기로 했고 미국의 F-15EX 전투기 24대 구매를 위한 MOU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애초에 F-35를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현역 스텔스기니 인도네시아도 F-35에 군침을 흘렸겠지만 잘 알려진 대로 F-35는 돈만 준다고 구매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수-30, 수-27 전투기를 비롯한 수많은 무기를 구입해왔으며 심지어 러시아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중국과는 남중국해를 두고 명토 분쟁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양국은 서로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동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니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F-35 판매 요구를 거부했고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 F-35를 판매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F-35의 핵심 군사 기술이 인도네시아를 통해 러시아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F-35 구매의 실패와 KF-21 분담금 미남으로 5세대 전투기 도입이 어려워진 인도네시아가 내놓은 대안이 중국입니다. 그것도 제2001 아니라 제20이라고 하니 황당함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조나자카르타가 등장하는데요. 조나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5세대 전투기 확보를 위해 중국의 제20 구입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F-35 도입에 실패한 인도네시아의 해결책이 중국의 제20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제22 5세대 전투기에 사용되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는 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바로 추력 편향 기술인데요. 대표적으로 F-22에 적용된 추력 편향 노즐은 추진력을 분사하는 엔진의 노즐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기존의 전투기가 삼삼할 수 없었던 다차원 기동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F-22를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만들어준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노즐을 움직이면서도 고온 고함의 가스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기에 3.3 이상으로 개발이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러한 추력 편향 기술이 중국의 제20에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이없는 해프님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제20에 추력 편향 노즐을 적용하기 전에 제20을 테스트베드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공개된 제2열 시험기의 사진을 보고선 추력 편향 노즐이 적용됐다고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인도네시아가 불쌍해지는데요. 더 불쌍한 건 중국 제20의 성능입니다. 지난 2015년 제22 우천 비행 중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중국 언론에 뒤늦게 공개되며 몰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초적인 방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제20을 개발한 청두에서는 곧바로 방수 기능을 보완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했었지만 이것 역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중국 방송을 통해 들통났었습니다. 지난 2021년 중국 관명 매체인 CCTV의 군사 프로그램에서 제20 전투기 정비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정비병이 제20의 기체를 마른 스펀지로 닦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해당 정비병은 무얼 하고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물을 뿌리면 전투기 표면에 코팅을 뚫고 수분이 기체로 들어가 내부 부품이 녹슬 수 있기 때문에 정비할 때는 세정제를 바른 스펀지로 닦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절대 자동차 세차하는 것처럼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 제20은 비와 습기에 아주 취약하다. 종종 고장이 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어 골치가 아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그대로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얼떨결에 중국 전투기에 심각한 결함이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청두가 제20의 누수 문제를 해결했다던 거짓말까지 들통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가 오는 날에는 가동하지 못하는 전투기라는 건데요. 재미없는 농담 같지만 모두 사실이라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자체 개발을 호언장담했던 튀르키예는 어떨까요? 튀르키예 역시 인도네시아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도 최근에야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해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보다 함공기술력이 15터부터 20년 정도 뒤처진 튀르키예가 단시간에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상용화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튀르키예는 5세대 전투기 TFX CJ1호기를 출고하며 모두의 예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고 단 5년 만에 시제기를 공개한 것입니다. 튀르키예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튀르키예의 대통령 에르도만은 이 소식에 고무되어 중동 지역에서 TFX가 차세대 전투기의 표준이 될 것이라 말하며 KF-21보다 더 뛰어난 전투기라는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당국이 발표한 TFX의 재원을 본 많은 전문가들은 공개된 TFX 시제기가 실제로 기동이 가능한 전투기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TFX에 장착했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장착은커녕 수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TFX 시제기는 무장에 있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투기 배면에 공대공 미사일 2발을 탑재하는 내부 무장층만 가지고 있어 출격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교전을 수행하는 것은 한국의 KF-21과 비교하자면 화력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스텔스 전투기라고 말하는 것이, 반면 KF-21은 지금도 4.5세대 전투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저피 탐성을 자랑합니다. 이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레이더 반사 면적 RCS입니다. 레이더가 포착되는 비행기의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RCS가 1지만 KF-21의 경우 1m 이하를 기록하면서 동세대 기체 가운데 최고의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블록 3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한 스텔스 기체로 변모하여 유무인 복합 기술을 적용하고 무민항공기와 함께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KF-21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한편 가격 면에서도 다른 전투기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수출에서도 월등히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이 뛰어난 성능의 4.5세대 전투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KF-21 도입이라는 하늘이 주신 기회를 마다하고 엉뚱한 짓만 연발하는 인도네시아와 KF-21이라는 황새를 쫓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판인 튀르키예의 좌충우돌 전투기 개발 상황을 지켜보면 KF-21의 위상을 더욱 크게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AI도 하지 못하는 기동을 한국이, 그것도 신기에 가까운 대기록을 세우면서 전 세계 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근 우리 공군 조종사가 3km 상공에서 불과 손바닥 한 뼘 차이의 오차만을 허락하며 엄청난 명중률을 보이는 등 그야말로 퍼펙트 탑건이 탄생한 건데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자국의 조종사들의 부끄럽고 참담한 조종 실력을 꽁꽁 감추려 안간힘을 쓰며 한국을 부러워하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검은 돈으로 조종사 빼내기에 골몰하고 있다는데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방산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 최고의 명사수에게 부여되는 올해의 탑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공군 제111 전투비행단 소속 F-15K 조종사 김우영 대위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공군 공중사격대회에서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기록하며 공군 최고의 명사수에게 부여하는 탑건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 19일 우리 공군은 이영수 공군참모 총장 주관으로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열고 김 대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했습니다. 김 대위는 내로라는 조종사 200명이 출전해 공중사격 실력을 겨룬 끝에 탑건에 등극했는데, 특히 가상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을 뚫고 목표 지점으로 들어가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공대지 폭격 부문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기록한 공대지 폭격의 오차는 손바닥 한 뼘, 길이인 15cm에 불과했는데, 이에 대해 공군은 그야말로 최고의 정확도를 선보인 것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김 대위는 2020년 고등비행 교육을 수료하고 영공방위 최일선 부대인 11전비에 배치되는데요. 그는 주 기종인 F-15K 517시간을 포함해 총 718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와 대규모 공중종합훈련 소링 이글 등에 참가해 실전 기량을 쌓았습니다. 또한 주변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G 진입했을 때에도 대응 출격 임무를 완수하는 등 현재는 영공방위 최일선 부대인 공군 제11전 투비행단에서 작전 편대원으로 조종사들에 대한 승급, 재자격, 자격 부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중사격대회는 공중사격, 공중투하, 탐색구조, 항공정찰 등 4분야로 나눠 진행됐는데,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한 정찰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10년 만에 항공정찰 분야가 부활했습니다. 김 대위는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건 선배들의 경험과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 덕분이며 항공기와 무장을 완벽하게 지원해준 정비무장 요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우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전투 조종사로서 주어진 환경과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최신 교범과 비행 절차를 늘 연구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출격해 압도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믿음직한 조종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군의 현재이자 미래의 주역인 우리 조종사들은 강도 높은 실전적 전투 훈련을 통해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소식을 들은 중국에서 한국을 부러워하며 엄청나게 배 아파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닌 중국의 공군 조종사들의 실력이 참담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중국 조종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례는 간단하게 나열한다고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2015년 11월 중국 공군과 태국 공군이 태국 코라트 공군기지에서 합동훈련을 했던 일인데요. 당시 중국 관영 매체는 양국의 첫 합동훈련이라 미군과 훈련하던 태국군이 중국군과 훈련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뒤늦게 당시 진행한 모해 공중전에서 중국 공군이 태국 공군의 0대4로 참패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1년이 지나고 영국 군사 전문 매체에서도 이를 보도한 적이 있지만 중국군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최근 중국 공군이 참패한 이유가 공개되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매체 도웨이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영웅시험 파일럿이라 불리며 시진핑에게 훈장을 받았던 리중환은 한 강연에서 2015년 중국과 태국의 연합훈련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공군은 당시 최강 부대로 불리는 난파텐 소속의 수호이와 젠 전투기 등을 출격시켰으며, 태국에서는 최신 JAS-39CD 그리펜 전투기가 출전했습니다. 결과는 4대0 중국 공군의 참패였는데, 축구 경기 결과도 아니고 어떻게 태국에 지느냐는 논쟁이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크게 일었습니다. 당시엔 이를 두고 노후 전투기를 보낸 결과가 아니겠냐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분석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런데 리중환은 중국 공군의 문제점을 따지며 단순히 전투기 성능 차이만은 아니라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 30km 이하 근거리에서 태국 전투기의 명중률은 12%였는데 중국은 86%로 훨씬 높았지만, 중거리에선 태국 명중률이 64%로 중국의 1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한 50km 이상 원거리에선 태국이 명중률 24%를 기록했지만 중국 공군은 제로였다고 합니다. 당시 태국 공군은 근접전을 피해 먼 거리에서 선공에 나선 후 치고 빠지는 작전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뒤이어 진행된 중국과 태국 공군이 공수를 나눠 실시한 합동 방공작전에선 중국과 태국 공군의 실력 차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중국이 방어를, 태국이 공격했는데 중국은 적의 요격기에 거의 위협을 주지 못한 채 상당수가 적기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이어 중국이 공격을, 태국이 방어에 나섰는데 중국은 태국의 방어선을 뚫는데 애를 먹었고, 전면에 나선 요격기가 쉽게 태국의 공격을 받아 돌파구를 찾기 어려웠으며, 공방을 섞은 혼합작전 땐 중국의 방어력이 취약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리중환은 당시 패배의 원인은 중국 공군 파일럿들의 문제라고 꼬집었는데요. 중국 공군 조종사들은 정면 위협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측면 위협에 부주의했고, 돌격기와 적기 소탕을 맡은 비행기 간의 전술 배합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는 중국 파일럿들은 기동 회피가 맹목적이었고 전장 정보를 장악하지 못했다며, 적기가 서로 다른 거리에서 쏜 유도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피할지 판단도 정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공군의 J-21 전투기가 야간 비행하는 미 공군 B-52 전략 폭격기 아래로 초근접 비행을 했다 사라지는 영상이 공개됐었는데요. 당시 J-21 전투기가 공격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동을 못해서 주변에 폭격기가 있는지 인지를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앞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공개한 38초 분량의 영상에는 J-21 전투기가 B-52 전략 폭격기 날개 아래 3m 이내까지 접근했다가 호천이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미 사령부는 중국 조종사가 안전하지 않고 전문가답지 않은 방식으로 비행했다며, 중국 조종사가 충돌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빠른 속도로 접근해 두 항공기가 충돌할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 국방부가 최근 1년 반 동안 발생한 중국 전투기의 근접 비행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중국은 또 한 번 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작년 하반기 이후 중국은 180차례 이상 초근접 비행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으며,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중국은 자국 조종사들을 AI와 훈련시키고 있지만 중국 AI 기술 수준도 낮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AI 기술 수준이 너무도 처참해 중국 조종사한테 패배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조종 전투 능력을 높이기 위해 AI가 조종한 전투기와 모의 전투 훈련에 나섰지만 AI 구동 전투기가 격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여단 비행단장 팽궈유의 전투훈련 소감에 따르면 AI 적수를 물리치기 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매번 전투가 벌어지면서 AI 구동 전투기가 인간을 상대할수록 학습과 모방을 했다며 조금씩 더 나은 실력을 발휘해 인간 조종사를 물리쳤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 조종사를 돈으로 유혹하며 빼오기로 결심했는데요. 스파이 심기는 물론 이로 인해 한국도 조종사 유출 문제가 발생하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역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약 1,700명으로 대위가 780명, 소령이 54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F-15K 등 우리 군 주력 전투기 조종사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조종사들이 매년 100명 안팎으로 군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련한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략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양성 비용이 들어가지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키워놓은 조종사가 결국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 공군에서도 조종사 부족 문제와 더불어 조종사 유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 공군은 중국의 검은 돈에 이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군인들에게 연간 5만 달러, 우리 돈 6,500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은 조종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미군 조종사들이 중국과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는 중국군에 항공 전술을 갖췄다가 체포된 전직 미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가 훈련 제공 대가로 10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데니얼 두건이 중국군 훈련으로 1회 9,500호부터 5,900달러씩 총 12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불받았으며 이 외에도 공범 8명이 중국군 조종사를 상대로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6월 미 정부가 중국 기업 31곳을 무더기 제재한 가운데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상당수가 서방을 비롯한 나토 자원을 중국군 조종사 훈련에 활용했다는 분석입니다. AVIC 612 연구소의 경우 중국군 지원을 위해 미국산 물품을 획득하고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공대공, 미사일, 제조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30명에 달하는 영국군 조종사들도 중국으로 넘어가 인민해방군 훈련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중국이 훈련된 조종사를 데려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최근 더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고도의 훈련 과정을 거쳐 갈고 닦은 기량과 경험을 보유한 소중한 전략 자산인 우리 조종사들을 중국에게 쉽게 뺏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최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을 쓰러뜨리기 위해 손잡은 일본과 대만, 국제법 위반 논란까지 일으키며 일본 정부는 대만에 TSMC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TSMC는 일본 기업들의 저렴한 가격에 반도체를 제공해 한국산 수입을 사실상 중단해버리겠다는 일본과 대만의 충격적인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인구 2,385만 명, 국토 면적 359만 해, GDP 달러 6,690억로 인구도, 면적도, GDP도 한국의 절반 수준에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대만이 도대체 뭘 믿고 한국에 이렇게 선을 넘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은 항상 자신들의 편에 있을 것이라는 대만의 생각이 현재의 대만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에서의 미국 측 발표 때문에 대만의 오만함은 끝을 모르고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것이다라는 폭탄 발언까지 한 조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현지 시간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이해했으며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라고 말해 중국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파격적인 발표에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대만 공격 시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만 문제는 순수한 내정이라며 미국 측에 말조심하라라며 대만은
중국 영토 불가분의 일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순수히 내정으로 외부 간섭을 용인할 수 없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과 관련된 핵심 이익 문제에서 중국은 어떤 타협과 양보의 여지도 없다라며 누구든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강한 결심과 의지, 능력을 저평가하지 말라라고 미국에 강력히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라면서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하고 대만 독립 세력을 향해 잘못된 신호를 내서 중미 관계와 대만의 협 평안정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히며 중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선전포고했습니다. 전 세계 아이폰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폭스콘도 대만 기업,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반도체 대부분을 생산하는 기업도 대만의 TSMC, 미국 내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의 반도체 공장도 대만에 위치해 있다 보니 미국은 대만이 없으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못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실제로 중국이 홍콩에 그랬듯 대만을 무력으로 진압한다면 그 전에 미국은 대만에 있는 미국 기업들 모두 철수시켜 한국으로 대이동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인도와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대만의 폭스콘. 하지만 인도와 베트남이 아직도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국가 전체가 마비되어 버리자 사실상 중국에 있는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던 폭스콘 등 대만 기업들은 다시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겨야 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대만이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TSMC뿐인데요. 대만 현지 언론들은 매일같이 TSMC를 한국의 삼성과 비교하며 한국의 삼성은 앞으로 10년 내 대만의 TSMC를 절대 못 이긴다라며 한국을 무시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TSMC를 따라잡고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오르겠다는 삼성전자의 야심에 대해선 삼성은 TSMC의 도전자가 될 수 없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대만인들은 TSMC를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으로 부르며 신급으로 모시고 있는 수준인데요.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시장조사업체 디지타임즈 리서치의 에릭 첸 연구원은 지난 18일 현지 시간 삼성전자의 초미세 공정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2023년까지 앞으로 한국과 대만의 운명을 가를 기술인 3나노 GAA 공정을 대량 생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분석하며 한국이 절대 대만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TSMC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객관성을 버려버린 대만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김기남 삼성 부회장은 TSMC를 잡고 파운드리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대만을 따라잡을 구체적인 계획까지 공개하며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는 비록 파운드리 사업 진출은 늦었지만 현재 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선단 공정 경쟁력은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부족한 생산 능력은 효율적 투자로 적기에 확충해 업계 1위 업체를 뛰어넘겠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성의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매체로 평가받는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128조 원을 쏟아부어 TSMC와의 격차를 줄일 것이다. TSMC는 3나노 생산 라인에 대해 기존 핀팻 구조를 선택했지만 삼성은 전류 호름을 좀 더 정밀하게 제어하고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법을 채택한 점을 집중 비교하며 보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TSMC는 삼성전자를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삼성보다 더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집중한 반면 삼성전자는 경쟁사보다 속도는 늦어도 성능을 대폭 개선시킨 획기적인 3나노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에 블룸버그 등 해외 주요 외신들도 삼성의 새로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주목하며 미래에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누르고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 대만 정부의 외교력 차이도 두 국가와 기업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대만의 TSMC는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제조 및 판매 기술, 고객 관리와 관련된 설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전했고 쿵밍신 대만 국가발전협의회 NDC 장관은 TSMC는 고객의 기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과 주주의 권리를 위태롭게 하는 관행에 관여하지 않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NO를 외친 대만과는 다르게 한국은 고도의 외교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생산 시스템과 재고 등 공급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인텔과 SK하이닉스 00066경 등 복수의 기업이 협력 의사를 전했다고 21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상무부 대변인이 이날 인텔, GM, 인피니온,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기업들이 조만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며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매우 감사하고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기를 권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정보 요청은 자발적이지만 이 정보는 반도체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중요하다라며 강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동참하느냐와 제공된 정보의 질에 달려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곧 삼성전자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정보 차원에서 개입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자료 요구가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삼성 등 반도체 기업들의 기밀을 강제로 뺏어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한 뒤 미국에 제출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극비 자료들은 공개하지 않은 채 미국이 진짜로 원했던 미국의 중국 견제용 필요 정보만 제공하며 미국과의 원만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미국의 중국 견제용 필요 정보만 제공하며 미국과의 원만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중국이 자력갱생을 외치며 한국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을 빼내와 스스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고도의 외교 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빠르게 간파하고 합류한 한국과는 달리 대만은 그저 싫다고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세계 전문가들 대만이 곧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미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 미국은 아시아 핵심 기지를 대만에서 한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흥콩 사건 때문인데요. 얼마 전 중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자사의 아시아 디지털 편집부점을 홍콩에서 한국으로 이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NYT는 한국으로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 홍콩 보안법이 저널리즘 활동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많은 불확실한 요소가 생겨났다고 지적,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 편집 스태프를 분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홍콩 지국은 아시아에서의 취재, 편집의 거점이 되어 왔는데 전체 요원의 약 13을 차지하는 디지털 편집 부문은 2021년에 서울로 옮겨 올해 5월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NYT는 이전지로 일본 도쿄 혹은 태국 방콕을 검토했으나 한국이 외자기업에 우호적이고 보도의 독립성이 있으며 아시아 뉴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을 새 거점으로 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미국이 중국과 전면전을 선포하며 대립하는 모양새이지만 중국이 새로운 대만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 실제로 무력 행사를 할 경우 미국이 막대한 자금과 미군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대만을 구해주는 대신 대만에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모조리 한국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과 SK, LG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 규모와 경제 기여도를 고려하면 중국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전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만 믿고 일본과 밀월 관계를 형성해 한국을 치하했던 대만, 한국 정부와 기업이 고도의 외교 전략을 통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상황 속에서 대만이 어떠한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